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정책학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정책학. 앞에 이제 먼저 주제가 이제 정책과 정책학 이렇게 이제 됩니다. 정책과 정책학으로 들어가 보게 될 텐데, 이게 정책학의 역사 같은 거 잘 기억하시죠?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1951년도가 됩니다. 그때 이제 정책 지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정책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학 안에서 행정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또 태어난 게 정책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학과라고 하는 걸 대학 학부과정에서 보신 적이 없죠? 없을걸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전공 과목이 되는 거죠. 그 대학원 과정 이상에서 정책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정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학조차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학부 과정이 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의 일부로 공부하다가 이게 이제 대학원 과정 가면 이제 행정학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행정학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행정학이 그래도 좀 자존심을 세우는 학문 영역입니다. 다른 학문들 보면은 그 외국 학문만 그냥 그대로 갖다가 공부하기 바쁜데, 행정학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도 우리나라 행정학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식 이론 같은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한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이제 행정학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가 비교적 우리나라에 이제 학부 과정에서 과도 설치되고 막 이러면서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점을 특이하게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학은 여전히 이거는 이제 학부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학문 영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학이라는 게 좀 세부적인 학문 영역이다 보니까 좀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애를 먹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교재 구성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책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정책의 흐름을 쭉 설계하고 그 정책의 흐름대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맞나요? 그렇게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거라서 그래도 좀 체계성을 가지고 들여다볼 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하는 진짜 그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보는 과목은 정책학 자체가 아니고 뭐예요? 행정학 개론입니다. 행정학 개론 내지는 그냥 행정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학과 관련해서 물어보더라도 너무 이제 또 세부적인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전문가 영역이고요. 실제 기재부에서 예타 같은 거 진행하는 거지만, 예타 할 때도 계산 때리는 거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KDI 같은데 경작자들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쫄지 말자. 쫄지 말고 이제 대비하시면 충분히 할만하다. 너무 이제 깊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 이제 풀 문제에서도 특히 이제 7급 문제 이렇게 넘어가면 다양한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 문제 유형들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계산법 같은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게 뭐더라, 요게 요런 기법이더라, 그런 개념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파고 들어가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과 정책학 들어가 보는데, 자, 정책학의 등장 배경 그랬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정책은 제가 어떻게 개념 정의해 드리냐면은 정부의 활동 방향을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국가가 만들어지면 국가의 살림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제 정책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진보적 성향이냐 보수적 성향이냐 등등, 뭐 중도적 성향이냐 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부의 정책 향방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미리 예측하여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권도 거기에 맞춰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책을 둘러싸고 선택을 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서부터 경제정책이 뭐 그리고 어느 나라나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을 거고, 거꾸로 또, 뭐,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반영된 것 같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기타 또 다른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원래 있던 거다. 그죠?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원래 있던 것이고, 이것이 뭐 어느 시점에 딱 탄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정책학이라는 학문은 시점을 딱 콕 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학문으로, 이걸 학문으로 따로 연구하자라고 하는 견해는, 요거는 이제 시점을 딱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특정되는 시점이 1951년도 라스웰이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을 썼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데, 정책학은 라스웰의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그랬습니다. 1951년. 근데 인기를 끌었어요, 못 끌었어요? 못 끌었죠. 그게 이제 4번에 같이 나와 있는 건데,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의 정책학은 행태주의에 밀렸습니다. 행태주의, 행정행태론. 누구죠? 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먼, 그죠? 네, 사이먼이 말이에요. 행정행태론을 발표한 게 1945년? 뭐 이렇게 되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행태론의 파장이 식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워낙 이게 이 행정행태론의 인기가 드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엔 행태주의 때문에 주목을 잘 못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 행태론 유행할 때도 야, 행태론 별론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는 학자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류가 못 되고 밀렸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서히 확장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게 언제 터지냐, 포텐이 터졌던 것이 언제냐면은 요게 이제 1960년대가 되는 거죠. 이때가 딱, 여러분 어때요? 이때가 후기 행태주의 막 이제 각광받고 신행정론 막 유행하고 이럴 때입니다. 이제 그럴 때 정책학도 같이 이제 붐을 탔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 학문들의 특성은 행태주의를 비판합니다. 비판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행정학이 나서야지, 행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지 라고 이제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공통점에 정책학도 넣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엄연히 현실의 발을 딱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의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된다고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과제예요. 방향성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책 목표라고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데, 정책 목표라는 것도 분명히 설정하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제시도 있어야 되지만, 그 방향으로 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정책학이야말로, 행정학도 종합학문적이었지만 정책학이야말로 종합학문이고요. 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현세적이에요. 속세의 발을 딱 붙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상적인 얘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증주의 같은 이론까지도 막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정책 합리성도 있어야 돼. 야, 우리가 경제적 합리성 중요하다는 거 모르겠니? 그러나 현실에 발을 붙이고 하는 현실에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렇게 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점증주의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어떤 태도 관점이 현실의 이 정책을 만지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게 신행정학이라든가 후기행태주의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봐두실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그럼 2번, 3번 중에 뭐 틀린 게 있나 봐요. 2번을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정책을 강조했다. 저건 뭐 아니다 라고 말을 하려면 민주주의적이지 않았다, 인간 중심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 그런 거랑 무관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인간의 존엄함,
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대전제가 됐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점증주의를 포함해서 뭐냐면은 정책 합리성이에요. 그거는 현실적인 실행이 가능하냐 여부를 우리가 계속 타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적인 정책학이 되어야만 해요. 어느 일방이 권위주의로 그냥 막 끌고 가는 이런 형태의 정책학을 우리가 표방했을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라스웰의 정책학을요, 인간 중심의 정책학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3번 하나가 남는데,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누구 얘기? 라스웰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공부했어,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이거? 에헤이. 묵시적 지식 이거 얘기했잖아요. 응? 그게 뭐야? 그게 뭐 초합리성. 이게 초합리성 말하는 거예요. 초합리성 얘기할 때 묵시적 지식, 자신의 경험치, 노하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직관 막 이러면서 그게 초합리성이고, 그 다음에 이 초합리성을 강조했던 학자는 드로어예요. 60년대에 정책학이 다시 각광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드로어입니다. 드로어. 그래가지고 3번이 답이구나. 요거는 드로어의 얘기지 라스웰의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정책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열심히 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1번 보니까 드로어는 정책 결정에 방법, 지식, 체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어렵다. 그죠?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드로어가 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뭐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냐면요. 이 양반이 이제 초합리성 같은 거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그 초자 좋아합니다. 초. 그래갖고 뭘 했었냐면요. 정책 과정을, 드로어 같은 경우에는 드로어가 제시한 이제 정책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정책 과정이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된다고 봤어요. 초정책 결정 단계.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책 결정을 준비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정책 결정 단계, 정책 결정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후 정책 결정 단계예요. 이게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저 단계들을요 18개 정도로 막 구분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과연 이게 초정책결정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결정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후정책결정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갖다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왕왕 출제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경향이 좀 시들해졌지만, 전에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정학 정책학 공부한 내용들을 토대로 들여다보시면 이게 정책 결정 전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정책 결정을 위해서 전에 있어야 될 과정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정책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뒤따라와야 되는 집행 평가 과정인 건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냥 정책 결정 그 한복판에 있는 건지, 그 전에 준비 과정인지, 아니면 정책 결정 이후에는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 그 이후 과정인지, 이렇게 나눠보시면 됩니다. 팁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알겠죠? 혹시라도 그게 예전에 많이 출제했던 주제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문제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해서 한번 풀어내시면 될 거다 말씀드리고요. 이 초정책 결정 단계가 제일 애매하잖아요. 저게 어떤 거냐면, 이 정책 결정할 때 이 기준이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런 고민들이에요. 알겠죠? 우리 이제 전반적인 얘기들을 사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정책 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거를 초정책 결정 단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옵니다. 드로어가요, 정책 결정의 방법, 지식, 체제에 대한 관심을 두어야 됨을 주장하고,
맞죠? 그죠? 정책 결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의 개선을 강조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다 맞는 얘기예요. 답이 1번이 될 텐데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것도 기억나세요? 우리 정책 과정들이 발전해왔던 시기 같은 것들을 또 꼽기도 합니다. 우리요, 참고로. 우리가 정책 과정이다 라고 하면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 있죠. 의제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가 정책 집행이 있습니다. 정책 집행,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책 평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연구되는 시점 있죠? 연구의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나눠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이거의 질문의 핵심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가장 뒤늦었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고, 정책 의제 설정은요, 무이사 결정론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무이사 결정론을 통해서 야, 이거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이해관계 안 맞는 정책 요구가 있을 때 의제 단계에서부터 모르는 척한다, 모르쇠를 일관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은 1960년대에 연구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과 정책 평가는 언제부터냐인데, 이게 초기에 1950년대부터 요때부터 계속 이제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라스웰 때부터 정책 결정에 대한 관심이 이제 먼저 중심 핵심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정책 평가는 이것도 뭐 1960년대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곤 해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도 보면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데, 그게 이제 드로어라는 학자가 그 즈음에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초기의 정책학자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인물이 라스웰,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드로어니까, 드로어가 이제 그런 연구를 초기에 이렇게 하면서 정책 결정론을 중심으로 정책학이 발전했었다.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 이제 정책 의제 설정이론은 정책 의제 해결 방안 탐색을 강조하면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비결정 상황에 관해 관심이 없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이 이제 우리 정책학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계기가 1962년도에 있었던 무이사 결정론이에요. 난 디시전 띠어리. 난 디시전이 뭐예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비결정이죠. 비결정 상황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게 이게 무의사 결정론이 되고, 이 무의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 의제 설정론에 불씨를 당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뒤집어 놓은 얘기입니다. 완전 틀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스웰은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며 사회적 가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게 사회적 가치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것이 어때요? 이게요, 일단은요, 아까 인간 중심의 정책학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인간 중심의 정책학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주주의적 정책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사회적 가치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돼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인간 중심 정책학하고 안 맞잖아요. 자, 그리고 라셀 같은 경우에는요,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보다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책에 필요한 지식이 조화로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바가 있어요. 그건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50년대에는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 OR과 후생 경제학의 기법 활용에는 소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950년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무래도 어때요? 정책학이 등장은 했지만 그닥 그렇게 각광받고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행태주의의 경향이 아직 드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때는요, 뭐 담론, 프레임 뭐 이런 얘기보다도 일단 이렇게 행태주의적 연구, 즉 과학적인 연구 기법들에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OR 그랬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오퍼레이션 리서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과학적 분석 기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리서치, OR. 그 다음에 후생경제학의 기법 그랬는데, 후생경제학이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만족감의 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후생경제학의 기법 활용에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OR과 이제 후생경제학, 즉 이제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어요. 그런데 다만 이 생각은 해야 돼요. 이때 정책학이 이제 처음 등장해서 정책학을 막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류는 되지 못했을 망정, 그죠? 아직 주류는 못했을 망정 열심히 이제 그 노력들은 전개했기 때문에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진 것을 부인하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류적인 학문적 경향까지는 못 끌어올렸다. 그 속에서 이런 이제 OR이나 후생경제학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정책학에 도입하려는 시도와 노력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행태주의를 비판하는 경향성으로 해서 후기 행태주의, 신행정학 등등 또 거기다 정책학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학문 영역들은 행정 행태주의의 과학적인 연구 기법을 부인해야 하는 것인가? 그거를 다 부정하고 달려들었을까? 인데 그렇진 않아요. 너무 거기에 치중하는 걸 비판하는 것이지, 과학적 분석 기법이 발달했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책학 관점으로만 딱 이제 귀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950년대에 담론과 프레임을 통한 문제 구조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기법이 발전했던 OR과 후생 경제학 같은 것들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활용도 곁들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만 치중하는 걸 비판하는 거지, 저런 기법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부인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와요? 무슨 말인지? 우리 항상 공부하실 때 흑백사고에 빠지시면 안 돼요. 흑백사고에 빠져서 공부하는 단계가 1단계 공부이긴 해.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이론이 나오면 앞단계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니까 대조해서 좀 봐라,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우리가 벗어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이 되려면 그때는요, 흑 아니면 백이지, 이렇게 보지 말고, 야, 두 개가 이렇게 또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대비되는 거였지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완전히 서로 막 상극일까? 서로 완전 정반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이 4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도가 꽤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 왜 틀렸는지는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요거는요, 다음은 이제 목표의 변동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정책을 논할 때 일단은 정책 목표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정책 결정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일단은요, 목표를 잡아야 돼. 그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액션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방향 잘 잡으신 거 맞아요? 잘 잡으신 거 맞냐고요? 맞는 거죠? 딴 사람이 뭐라 하든 나는 공무원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 맞아요? 안 그러면 지금의 액션이 내 인생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공무원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러니까 나는 그 길이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만큼 동기 자극도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에서도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이 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보상, 나 공무원이야 라고 하는 것의 만족감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름의 기대 이론 기억나시잖아. 네, 거기서 보면 유인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그게 높으니까 지금 공무원 열기가 식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아무튼 저도 살아보니까 예전에 저는 이제 내가 공무원하고는 체질이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 그때 공무원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실제 그러니까 살아보니 어느 조직에 가든 내 마음대로 막 다 되는 일은 잘 없어. 응? 내 마음대로 막 해보려면 나 혼자 사업해보고 뭐 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그 이후에 조직에 들어간다 그러면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 재량은 그닥 되게 크게 주어지는 조직이 잘 없고, 그럼 공무원 같은 데가 그런 어떤 우리 인식 속에서 보면 저도 젊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뭔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되고 뭔가 복지부동하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막 이럴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뭐 일반 조직에서는 안 그러냐.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공익적 마인드로 이 공공조직에 들어가서 일해보는 거 괜찮았을 것 같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 선에서 비춰봤을 때, 그래, 난 생각해보니까 민간기업 가더라도 별로 그렇게 내 만족감 많이 줄 것 같지도 않고, 기왕에 고생하는 거 내가 고생하면 나도 월급 받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니까 더 좋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그래, 공무원이 맞아. 그리고 잘릴 위험도 없잖아. 이렇게 불경기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동기 자극이 그만큼 된다고요. 이게 부름의 기대 이론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방향성이 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거기도 해요. 자, 그게 똑같이 정책에도 반영되는 거라고요. 정책도요, 정책 목표가 먼저 제대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그죠? 그리고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목표의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목표의 전환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목표의 전환이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는 목표의 뭐라 그랬어요? 목표의 대치, 이렇게 이제 설명했었죠. 그죠? 목표의 대치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목표의 대치다라고 했을 때 요 목표의 대치가 오는 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예, 목표의 대치가 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우리가 이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요 이런 거 있었어요. 과두제 철칙 기억나세요? 과두제 철칙이다라고 하면 이 조직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버린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게 보니까 야, 조직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관료 조직 같은 경우에 특히나 상명하복하는 것이고 윗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의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것 자체를 이제 계속 그거를 이제 쭉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의 윗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공직에서는 어때요? 공직에서는 진짜 나의 상관은 국민이거든요. 나의 상관은 국민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렇게 정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위에 상사가 시키는 일, 그리고 상사가 좋아할 만한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되는 경향들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어느 조직이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두제 철칙이 기존의 목표를 대치시켜버렸다, 전환시켜버렸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노력한다? 예, 누구를 위해서? 예, 결국에는 과두를 위해서 노력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셔야 될 뭐 국가직이 되면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이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은 스쳐가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국민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과잉동조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과잉동조. 이거는 또 내부 규율을 따르는 것에 너무 또 이제 목을 매는 거죠. 왜냐면 또 관료가 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막 자꾸 생겨요. 뭐가 일이 잘못되면 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누가 이런 식으로 결정했어? 그러면서 그 책임 소재를 찾거든요. 그럴 때 한두 번 이렇게 당하는 거를 목격하거나 혹은 내가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규정대로만 해. 내가 이거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규정대로만 그냥 따라. 그래야지 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부 규율을 따르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 그걸 과잉동조 내지는 동조과잉 그렇게 부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니 공무원이 무슨 규율 따르려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공공이익을 실현하려고 들어갔는데 변질됐죠? 그래서 목표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요. 대표적인 게 내부성이에요. 이게 뭐 들어가 보니까 보신주의, 야 이것만 한 게 없더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익이나 내가 속한 하위 조직의 이익 이런 거에 매달리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목표의 대치 현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목표의 대치, 목표의 전환 같은 게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항구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직의 항구성에 기여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조직의 항구성에 기여한다 라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될까? 조직이 항구적이려면 원래 그 본질에 충성해야 오래 가지 않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식당이라고 쳐봐요. 식당이야. 그럼 식당은 오래 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음식을 잘해야지. 음식 맛이 변하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음식 맛이 변해버렸어. 음식 맛이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인센티브 구조에 움직여. 이렇게 되면 그 식당은 이제 망조든 겁니다. 그럼 이 식당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료 조직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기네들 내부성에 빠져가지고 자기네들 이익만 막 챙겨.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개혁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개혁 대상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오래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의 전환이 조직의 항구성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좀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은 실현될 겁니다. 근데 조직의 항구성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게 정부야 망할 일이 없겠죠. 그러지만은 그 밑에 있는 하위 조직은 개편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업이다라고 치면 아까 식당을 예로 들었지만 사기업이다 치면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본질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렇잖아요? 자, 그 생각을 해보시고 본래의 목표의 동종의 목표의 추가는 목표의 확대를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때요? 본래 목표에다가 동종 목표를 추가했대요. 동종의 목표를 추가했다. 그러면은요, 목표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의 확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복수 목표 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목표 간의 비중 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형 목표의 추구는 목표의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표의 전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유형 목표의 추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표가 국민의 공익을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국민의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요 유형적 목표로 받아들여져요? 좀 무형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어때요? 여러분들 느낌? 유형적이라는 얘기는 좀 구체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무형적이라는 얘기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런 말 들으면 구체적인 뭔가가 잡혀요?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라. 그러면요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국민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막 포장하기가 되게 쉬워. 사실은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까 국민이 진짜 바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요? 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막 합리화하는데 국민의 이익을 막 갖다가 도매금으로 넘겨서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그 정도로 추상적이다 보니까 막 논리를 이렇게 저렇게 막 뒤틀어서 막 활용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목표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구체적이고 유형적인 목표다 그랬을 때는 뚜렷한 무언가가 딱 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러쿵저러쿵 다른 논리를 갖다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형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은
목표의 전환이 약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결국 이런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한다라든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게 유형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쓴 것들이. 알겠나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것은 무형적인 목표. 궁극의 목표는 항상 좀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따져서 본다면, 그러면요, 이렇게 목표의 전환이 약이 될 수 있음을, 그거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1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자, 이제 정책 유형에 대한 분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위, 이거 답이야. 그냥 4번.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로위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나눴었나? 이걸 한번 좀 봐야 됩니다. 로위의 정책 분류다라고 하면 요 이제 기준을 이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요게 있잖아요. 강제력의 행사 방법이 요게 말입니다.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이런 건데, 요게 무슨 얘기냐, 간접적 직접적이라는 얘기가, 간접적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두루 그냥 다 적용되는 거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직접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누구를 콕 집는 거예요.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탁 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 직접적을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제력의 행사 대상인데, 이 강제력의 행사 대상이 개별 주체들이냐, 개별 주체들이냐, 아니면은 요것이 이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환경적 측면이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어떤 겁니까? 강제력 행사 대상이 조금은 또 여기도 추상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대상 자체를 있잖아요. 대상 자체를 넓혀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력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 간접적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아주 크게 느낌이 딱 들 정도로, 나한테 강제력 행사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팍 올 정도로,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 직접적이지 않은 거지. 아씨, 말을 이상하게 한다 내가. 그죠? 간접적인 게 직접적이 아니다 말하니까 되게 바보같이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요. 강제력을 행사할 때 간접적이라는 얘기는 이거 나한테 직접 강제력 행사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없어. 잘 없는데 강제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이려면 내가 그 느낌이 팍팍 오는 거야. 그잖아요. 씨, 나를 찍어 누르는구나 라는 느낌이 이제 와야 돼요. 나 또는 우리를 찍어 누르는구나, 그런 거고. 여기서 강제력 행사 대상에서 환경은요, 어떤 거예요? 이건 진짜로 범주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 전부,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개별적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력 행사가 간접적이면서 강제력 행사 대상도 환경적인 거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피부로 이 강제력을 느끼기는 매우 어려워질 거예요. 그잖아요. 국민 전체를 향해서 강제력 행사하면 그냥 원래 그런갑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행사 방법도 직접적으로 콕콕 찔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은근히 가열하는 형식으로 들어와. 그러면 이게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런 정책을 뭐라고 꼽았냐면 구성정책이라 그랬어요. 이게 조직을 개편하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며칠 남았어요? 국회의원 선거를 항상 앞두고요, 그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거제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선거제도를요, 뭐 이렇게 선거가 뭐 얼마 남지도 않아요. 한 6, 70일? 근데 아직 룰을 못 정해. 룰을.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 그 의도가 순수하든 불순하든 어쨌건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사활을 걸었단 말이야. 사활을 걸었는데, 야,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까? 비례대표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최근 방식으로 그냥 고수할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같은 것도요, 지역구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역구 선정도 이게 맨날
그 기한을 정해놨는데 1년 전 뭐 이런 식으로 막 기한도 설정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돼. 미리 설정해줘야 사실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후보로 준비해서 뛰어야 될까도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미리 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합의가 안 돼. 보통. 합의가 안 돼. 자기네들한테 되게 예민해.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아유, 저 지것들 저 뺏질하겠다고 저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좀 봐라. 저 꼬라지 보기 싫게. 어? 야,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그냥 퉁 쳐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저 느낌에서는 이것이 구성정책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경향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검찰개혁도 그래요. 검찰개혁. 저는 이제 이런데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원래 관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또 그런 걸 들여다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이 검찰개혁, 경찰개혁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숙제입니다. 왜냐면 그게 국가 공권력,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들이 국가 공권력이 바로 밀접하게 우리 삶에 파고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자기네 조직의 내부성으로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검찰 출신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검찰주의자다. 검찰 조직을 위해 선신한다. 그게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국민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아니지. 검찰 조직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검찰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깜짝 놀라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나? 국민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그 전제가 깔리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검찰만의 문제냐? 아닙니다. 경찰이든 군대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직들이 사회 혼란기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 항상.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개혁을 해야 되냐, 어떤 방향을 해야 되냐 막 논의가 많을 때 국민들이 어때요? 그 구성정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야,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빠듯해 죽겠는데 왜 저런 걸로 저렇게 시끄럽게 굴어? 이러든 저러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도 잘 안 기울이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는 피로감을 호소해요. 경제가 어려운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칼날은 결국엔 그 공권력이 남용되면 그게 국민의 인권 침해로 오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그건 매번 경험하는 일이고 매우 소중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체감되는 게 그렇게 낮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예. 그런 걸로 구성정책을 하나 딱 박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였냐면은 여기에 배분정책이 있습니다. 배분정책은요, 요거는 이제 강제력 행사 방법이 간접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체감되는 게 조금은 좀 무뎌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상쇄시키는 게 이거예요. 강제력 행사 대상 개별적이야. 나 혹은 우리들의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배분정책. 그래갖고요, 최근에도 그런 거 막 발표됐잖아요. GTX. 기존의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이 가는 거야. 이게. 대심도 뭐라고 하지? 그런데 그 철도망을 구축하는데 뭐 수도권에다가요, 뭐 A, B, C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A만 잘 되고 있지, B는 이제 삽을 뜰라 그러나? 뭐 그러고, C는요,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 된 구간이 있어. 아예.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도 너 투자해서 여기서 돈 벌어가 하는 건데, 이거 될까 싶어가지고 함부로 못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에 자재값도 비싼데, 이거 좀 그런데? 이러고 안 들어와. 그래, 아직 진행도 안 되는데, D, E, F, 막 이렇게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어때요? 될지 안 될지 약간 불투명할지 몰라도, 일단 계획을 잡을 때서부터 우리 동네 역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 동네로 끌고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개별적인 자기들만의 문제가 되니까 관심도가 높아져. 그런데요, 이게 강제력 행사가 간접적이다 보니까 안 들어온다 그래서 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 그냥 현상 유지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배분정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갈등 비슷한 양상으로 가는 것 같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궁극에는 갈등 양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가요? 그거보다는 서로 그냥 타협하는 수준에서 이제 이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야, 지난번에 쟤네한테 철도 깔아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한테 좀 땡겨줘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니네도 한번 먹었으면 우리도 먹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걸 설명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로그롤링 같은 거를 얘기했었어요. 그죠? 로그롤링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포크배럴로 막 경쟁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너 하나 가져갔으면 우리도 하나 줘. 이런 식의 로그롤링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리고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투표 담합이에요. 서로 그런 형태로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배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런데 강제력 행사가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유형적인 걸로 내 옆구리를요 막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야. 막 찔러 들어와요. 근데 그게 이 환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재분배 정책이잖아요. 한번 설명하고 뒤에는 문제들은 쭈르륵 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놓으세요.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재분배 정책은요 환경적인 요소,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업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완화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 개별 누군가를 찝어서 강제력을 행사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니까 부자들이 느낄 때 요점에 있어서는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린가 이게 애매할 수도 있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자들한테요 누진세 적용해서 세금 팍팍 뜯어가잖아. 뜯어간다 표현하지 맙시다. 우리 공무원들 사람들인데 세금을 뜯어간다는 건 옛날 왕정시대나 쓰는 말이지, 요즘에는 그 탕간 오리들이 가져갈 때는 뜯어간다고 하면 돼. 조병갑 같은 애가 뜯어갈 때는 그건 진짜 뜯어가는 거야. 고부군수 조병갑 알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 썼습니다. 근데 정정하겠습니다. 뜯어가는 건 아니고 걷어간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회 보장 정책으로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그 표현을 툭 쓴 이유는 부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여전히 이게 내가 국가한테 부당하게 세금을 뜯기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없던 세금을 하나 늘렸더니만 난리 그런 난리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절에 살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살아 있었는데 너무 코를 흘리고 있었을 것 같고, 그 시기에 노무현 정부 때 얘기니까. 근데 그때 보면은 와, 나라가 절단 나는 것처럼 엄청난 조세 저항이 들끓었습니다. 그건 진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버틴 거야. 이거 할 거야.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거의 이런 식으로 버틴 건데요.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는 줄 아세요? 엄청 떨어지고요. 온갖 언론들도요, 이 세금 때문에 나라가 진짜 망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논리 구조는 근데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국가의 방향성에 반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왔냐면, 야, 이거 종합부동산세 대상된 사람 중에 투기자가 아닌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항상 전반적으로 이제 명분에서 밀리면 개별 케이스에서 예외적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찾아내서 막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요 언론들이 막 들고 나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양보를 안 하더라고. 뭐 그 정도는 양보할 줄 알았어 저는. 그럼 그 예외는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예외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예외도. 왜냐면 속마음은 한 집만 가지고 오래 살았던 사람도 왜 그 집에서 계속 버티고 사냐의 속마음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야, 요 동네 계속 있으면 집값 올라가면 내 자식들한테 요거 그대로 물려주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이득을 봤으면 그 불로소득이니까 이 정도 세금은 더 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것도 못 내겠다 그래?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해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정권교체로 정권교체 이유를 그 하나로 꼽을 수는 없지만 그때도 그 문제가 되게 컸어요. 부동산 이슈가. 그 정권교체가 됐잖아. 그리고 정권교체 되자마자 다음 정부에서는 이거를 엄청 완화해 줍니다. 엄청 완화해 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과 갈등이 빚어지는데 그 이유가 보세요. 막상 진짜로 이 상황에 직면하면 나한테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 세금 털어가잖아. 이건 뜯어간다가 보다 더 나쁜 표현인가?
아무튼 당사자들은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찌르고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두시고요. 이거보다 그럼 더 강력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제 정책이에요. 이거는요, 특정 대상자도 콕 집었어. 그리고 직접적으로 막 옆구리 찔러. 이렇게 하니까요, 되게 예민하죠.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얘네 둘 다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강제력 행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이씨 왜 이렇게 찔러대는 거야, 못 참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게 더 사회적 갈등을 더 크게 유발하냐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따지기가 쉽진 않죠. 따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논리 구조로만 놓고 보면 제일 예민할 수 있는 게 이거일 수 있어요. 실제 규제 정책.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왜 재벌들이 아직도 대통령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거 비위 맞춰주고 다닐까? 왜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해준 게 있으면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뭘 얻어가려고 할까? 자기네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마련이고요. 그쵸? 그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언제 한쪽에서는 어때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자꾸 부자 감세해 주냐? 뭐 내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왜 자꾸 쓰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건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제가 어느 쪽에 치우쳐서 말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아무튼 간에 서로 그런 공생관계가 생겨요. 그거는 근데 누가 집권을 하든 그런 공생관계는 생겨. 왜냐면 뭐 이번에는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제대회를 유치하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다닌 건데 그 전에도 보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해 주라고. 진짜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일자리는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면 대기업도 정년 보장은 잘 안 되지만 대기업 다니다가 중간에 나오면 협력업체 같은 데 가는 경우도 많고, 뭔가 그 인정을 또 받아. 나름 그 커리어는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가면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기업화 된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연봉 수준을 다른 기업이 쫓아가기가 어려워. 예전에는 국내에서만 먹었던 기업들인데 이제 국제적으로 먹는 기업이라고. 그럼 현대자동차가 지금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세계 뭐 탑3 뭐 자동차 생산업체로 발돋움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받는 처우를, 그거를 갖다가요, 다른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들이 쫓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어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가서 재벌들 만나면 뭐 일자리 좀 늘려줘라 이렇게 또 그죠? 또 부탁을 해야지. 그 외국에다 공장 짓지 말고 우리나라에 공장 져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좀 많이 취업하게 해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셔 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노력해야죠 라고 화답하겠지. 화답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국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직원을 더 많이 뽑고 싶어도 이런 점들이 좀 걸려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그걸 좀 개선해야 되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제 정책 같은 게 요런 틈 속에서 자꾸만 완화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속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내리기로 했어요? 규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죠. 경제적 규제는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긴 하다. 그런데 사회적 규제만큼은 양보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됐어. 이걸 가지고 이제 나머지 문제들 쭈룩쭈룩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런 설명을 했고, 이번에요,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 그랬는데 이거랑 관련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덧붙여서 알몬드하고 포웰이 있죠. 알몬드하고 포웰 같은 경우에는 로이의 모형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배분 정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배분 정책과 규제 정책은 그대로 끌어안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새롭게 추가한 게 바로 뭐였냐면은, 기억하시죠? 이거 다 암기사항이에요, 이 정도는. 상징 정책과
그 다음에 추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추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알몬드, 포웰 같은 경우가 요 상징 정책, 추출 정책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추출 정책이죠. 얼마 전에 모 신생 정당에서 이런 거 공약 발표하더라고요. 여자들도 이제 소방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되려면 의무복무를 하고 와라. 그래야지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앞으로 병력 자원도 부족한데 여자들 중에서도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좀 만들어보자. 요즘에는 뭐 월급을 아예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되게 새로운 각도의 정책 대안을 발표하더라고요.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발표였어요. 그런데 그 논쟁적인 발표에 비해서는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언론이나 여론이 쓱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 한번 이런 거 있으면 재미있게 국민들 간에 막 토론이 막 좀 열띠게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화두는 던져졌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데 뭐 전체 여성에게 의무복무하라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특정 공무원으로 가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거기서 경험을 쌓아서 그걸 후봉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대안이더라고요. 흥미롭게 읽었어요. 흥미롭게 읽었는데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찬반이야 굉장히 이제 엇갈릴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건 그런 어떤 병역과 관련된 게 이게 추출 정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의무적으로 꼭 갔다 와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추출 정책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예요? 세금 아까 세금 같은 거 이것도 추출 정책이에요. 그 추출 정책은요 국민들이요 좋아합니까? 좋아요? 내가 추출의 대상이 됐어. 좋아요? 거짓말 마. 좋다고? 아, 진짜? 내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싫어해. 제가, 국가를 위해서 병역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듣기 싫어. 그렇게는 말하지 말자, 우리가. 뭘 가증스럽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촌스럽게. 그럴 건 아니야. 내가 군대는 가기 싫어도, 응? 내가 그 시기, 내가 목표한 바가 있는데, 좀 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추출 정책에 응해야 국가도 유지되는 거고 또 나는 우리나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내 그 정도는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내가 군대 갔다 오는 거고 흔쾌히 갔다 오겠다. 이 정도면은 딱 좋은 수준 같아. 그런데 마치 되게 좋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글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출 정책이라는 거의 성격 자체가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국가 운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거기까지는 그냥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거기 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추출 정책이 조금이라도 수위가 깊어지면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군대 가는 거 저는 뭐 자부심입니다 그랬어? 너 1년 더 해라. 그러면 해? 하냐고. 너는 1년 더 할 수 있지? 그러면 1년만 좀 더 하고 가. 이러면 하겠냐고. 이게 추출 정책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 성격 말하려고 제가 괜히 이제 그런 사례를 끌어들인 겁니다. 저의 애국심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게 그래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 정정당당히 내려고 저도 노력해요. 그러나 낼 때는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된 건 없을까? 자꾸 찾게 되고 뭔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탈세하고 이런 건 나쁜 일이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국세청에서도 절세 방법을 이렇게 홍보책자 만들어서 알려줘요. 국민들한테. 왜 누구는 절세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절세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대상을 추출 정책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됐고 리플리 프랭클린으로 가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리플리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엘몬드 파월의 정책 유형에는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위에도 없고 뭐 그런 거네. 이거니까 이것도 뭐 답 쉽네요. 이거는 상징 정책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애국가 만들고 그 다음에 태극기 만들고 그러는 거 그죠? 그리고 태극기 불태우면 안 돼 뭐 이런 거 다 상징 정책이에요. 함부로 태극기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 태워서 묻으라 그랬나 참? 어릴 때는?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랬나? 어쨌든 저 어릴 때 막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거 무슨 태극기가 기껏해야 1000조각인데 따지고 보면 근데 그거를 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심지어 2002년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는 들어서 아시죠? 들어서 그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여성들이 태극기로 막 옷을 해서 입고 다니고 막 그러게 했거든요.
그때 그게 넘어간 거야. 그전에는요, 태극기로 그렇게 하면 저런 나라 팔아먹을 놈들 이랬단 말이야. 그 정도로 신성시했어. 근데 그때도 외국 사람들 보면 미국 국기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국기 모양된 티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친근해지는 거잖아. 응?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는 장난 삼아서 같이 술 먹는데 어떤 애가 그 국기, 미국 국기하고 양키냐? 이러면서, 이 새끼, 베껴라. 태워버리게. 이렇게. 너는 한국 놈이 왜 미국 국기 입고 다니냐.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얘네들은 그런 거를 일찌감치 상품화해서 친근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신성시하고 막 그랬어.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가 상징을 엄청 쏟아 부어 놓는 거죠. 태극기 자체가 마치 대한민국인 것처럼. 과도한 거지, 과거에. 그죠? 예, 그런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상징 정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1절인데 너 왜 태극기 안 달았어?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면 좀 미안해 하긴 하잖아요. 그래,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못 걸었네? 이러긴 해. 근데 지난번에는 3.1절에 누가 일장기를 걸었다며. 자기네 집에. 그래서 크게 이슈가 됐죠? 그게 상징과 관련된 거라 그런 거예요. 당신은 뭔데? 태극기도 그러고 그 사람은 일장기도 같이 걸었대. 뭐야, 이게? 3.1절 날 특히? 뭐한 짓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한일 관계에 우호 증진을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만 어울리지 않게 그날 걸어서 많이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을 독특하게 하는 사람이 일장기도 같이 걸었다. 해프닝 정도 지나갈 수 있지만 엄청 큰 이슈였어. 우리나라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다 상징 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 자, 로우의 정책 유형 분류에서 강제력이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이거다. 딱 요거 써놨던 거. 행위의 환경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 재분배 정책 딱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로우의 정책 유형 중에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분배 정책, 여기 나와 있는 배분 정책이죠. 요거에 대한 해당하는 설명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실까요?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연합을 형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그롤링 같은 거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죠. 누진 소득세와 같이 이데올로기적인 기반에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저거는 이제 이 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 설명됐습니다. 이것도 로그롤링이나 포크배럴과 같은 정책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집단 사이의 갈등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랬는데 얘네들하고 비교하면 갈등 수준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강제력이 직접적으로 동원된다. 이거 다 틀린 얘기네요. 이거는 이제 이쪽 규제 정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써야 될 표현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의 정책 유형 중 선거구 조정, 이것도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성정책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우가 제시한 구성정책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습니다. 공직자 보수, 선거구 조정, 정부 기관이나 기구 신설에 관한 정책, 이런 것들은 조직 개편이나 제도 개편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국유지 불화 정책은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할당해 줄 것이냐에 관련된 거라 배분 정책이라고 딱 보셔야 됩니다. 맞죠? 느낌 와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재원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배분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 배분 정책, 분배 정책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해 당사자 간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고 갈등이 발생될 가능성이 규제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등이 발생될 확률은 규제 정책에서 훨씬 더 크고요. 제로섬 게임도 이쪽 규제 정책이 더 가까워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규제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탁 나눠지잖아요. 근데 얘도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배분 정책도 누가 더 가지면 누가 조금 가지니까 제로섬 게임으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한데 기간을 좀 늘려서 보면
서로 이제 투표 담합을 통해 너도 조금 나도 조금 이렇게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또 받아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보면 규제 정책이 훨씬 더 이제 저런 성격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답을 1번으로 보셔야 되고요. 포크밸런과 같은 경쟁이 이제 일단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도로, 다리 건설,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분배 정책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도로 짓는 거 그러네. 다리 건설 그러네요. 저것도 이제 인프라 관련된 거니까 정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공립학교를 얼마나 더 지을까? 어느 지역에 지어줄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나라가요. 참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인구 소멸, 지방 인구 소멸 걱정하면서요. 그러면서 저 효율성 논리에 의거해가지고 국공립학교를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 없애주죠. 없애고 있죠. 통합하고. 없애요 계속. 없애지 말고 질적 개선을 해가지고 교육 때문에라도 그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욕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자꾸 없애고 그거 갖다 팔아. 그럼 또 사람들이 야 이거 낭만 있는데 그러면서 그 시골 학교 같은 걸 또 매입해. 그렇잖아요. 그 매입해가지고 그걸로 뭐 무슨 뭐 식당 하는 경우도 봤고요. 제가 군산에서 이렇게 고속도로 오다가 밥 먹고 갈까?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무슨 쌈밥집 같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옛날 학교야. 옛날 학교. 그 들어가서 거기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재밌어 그냥 재밌는데 그런데 이런 학교들을 군산 같은 시에서조차 존속을 못 시키고 이거 없애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좀 그렇긴 하더라고. 그렇긴 하지만 되게 분위기는 있어. 그리고 어디 가보면은 박물관 같은 거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걸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쌀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친환경 농법 이런 거 하고 막 그런 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써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 데다 돈 안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게 다 배분 정책과 관련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다 돈을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 사항입니다. 정책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로그 롤링도 나타나더라. 투표 담합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구성 정책의 국경일 제정 아니죠. 이거 상징 정책인데 그잖아요. 이거 상징 정책이에요. 저게 틀렸습니다. 정보기관 개편은 맞는데 1번이 바로 답이 됐고요. 보호적 규제 정책은 이제 누구까지 가야 돼요? 요거는 알몬드 포엘에 이어서 리플리 하고요. 프랭클린까지 가야죠. 여기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서의 이제 정책의 유형은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도 배분 정책이 있습니다.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를 둘로 나눴냐면은 규제 정책을 둘로 쪼갰습니다. 규제 정책을 둘로 쪼갰는데 이 규제 정책에 어떤 종류들이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과 이거는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배분 정책 쪽에 좀 가까운 거라 그랬죠. 그래서 경쟁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호적 규제 정책은 재분배 정책이에요. 재분배 정책 쪽인데 이 재분배 정책 쪽에 가까운 이유가 이거는요 사회의 어떤 안전 그 다음에 뭐 또 삶의 질 개선, 환경 보전 이런 거와 관련된 규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또 그러니까 사회적 규제라고 우리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걔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갖고 리플리 프랭클린이 정책을 좀 구분을 했는데 보호적 규제 정책이 그래서 최저임금이 있고요. 장시간 근로제한이 있고요. 노동자 보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삶의 질 개선. 자, 그 다음에 추출 정책의 조세 병역 대표적이고요. 분배 정책, 배분 정책의 보조금이나 사회 간접 자본 이런 게 이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우의 정책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규제 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게 강제력의 특징이다. 네. 일반적인 얘기 같고요. 분배 정책의 사례, FTA 협정에 따른 농민 피해 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자, 저기 이제 쭉 그 뉘앙스는요, 재분배 정책 쪽에 좀 가까워 보여요. 그죠? 뭔가 경제적 약자,
사회적 소외계층 이런 데들을 좀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분배 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계급 대립적 성격이 매우 뚜렷해요. 여기는. 네, 그래서 요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됐고, 재분배 정책의 사례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그랬습니다. 가능하죠. 근로장려금 제도라 그래서 EITC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소득을 거두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임금을 받았으면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요, 근로소득세를 다달이 원천징수해서 애시당초에 세금을 떼고 월급을 나한테 줘요. 그런데 나의 부양가족 수, 그 다음에 나의 생활비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거를 가지고요, 정부가 그 중에서 비용 처리해 줄 만한 것들을 또 빼고 다시 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요, 연말에 정산을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알죠? 그죠? 연말에 그걸 정산을 다시 하게 돼 있는데, 그 연말 정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원천징수 다달이 했을 거 아니에요. 12달 동안. 그 원천징수 받아놓은 거보다 세금을 좀 덜 내도 되겠다 하면은요, 걷어놨던 거에서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연말 정산에서 환급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환급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원천징수 했던 것보다 더 내야 되겠다 하면은 더 걷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거예요. 환급을 다 해줘. 그냥 싹 다 해주고, 싹 다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돈을 얹어서 환급해 주는 거야.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이게 바로 EITC 제도예요. 근로장려세제. 이게 나온 건요, 이런 고민이었어요. 과거의 복지정책은 가난한 사람한테 아이고 가난에 빠졌네요, 그리고 무상으로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나 가난한 사람을 인식 때문에 이렇게 공짜로 뭐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일을 안 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난해 있으려고 해. 그걸 보고 부러워서 일 좀 해서 돈 좀 벌던 사람이 내가 소득을 조금만 낮추면 나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해. 이게 바로 이제 복지정책에 따른 근로의욕 감소예요. 중산층 정도 되거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무슨 복지 혜택 받으려고 자기 노동력을 덜 투입하거나 하지 않아.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이라 그래서 바로 그 위에 있는 계층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복지 혜택 받고 싶어서 그걸 줄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좀 병폐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면 일을 하게 해. 그 자기 소득을 거두게 해. 그러고 부족해? 여기다 얹어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환급해 줄 때 거기다 얹어서 주면 노동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복지 혜택을 주는 거니까 노동에 대한 근로의욕이 샘솟겠구나. 됐어요? 그걸 EITC 근로장려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여기는 근로장려금이라 그래서 뭐 다른 방식으로 근로를 했으니까 돈을 더 줄게요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주로 포인트 맞춰 말씀드린 건 세금을 통해서 저런 내용을 구현하는 정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맥락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재분배 정책 사례가 맞고요. 영세민이란 표현 알아요? 영세민? 가난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준다. 이것도 재분배 정책이에요. 그냥 있잖아요. 정부가 가진 땅, 건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까? 이렇게 되면 그건 배분 정책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이건 재분배 정책의 성격이 분명히 생긴 거고요. 근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전혀 상관없네. 그잖아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저거는 그냥 배분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요거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을 찾으면 이렇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결정, 집행 과정이 달라진다라고 봤고,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책 유형에 따라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또 어떻게 집행돼야 될지, 또 정책 유형에 따라 정치적 관계도 달라진다. 여기는 갈등이 되게 크다 그랬고, 여기는 뭐 타협도 나타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무관심하고 당사자만 발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봤으니까 뭐 저런 식의 표현 가능하겠네요. 로이는 정책 유형을 배분정책, 구성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으로 구분했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비용의 부담 주체? 비용을 누가 내느냐? 이거였나요? 우리 강제력의 행사 대상으로 봤었는데, 그죠? 그랬고, 로이의 분류 중 재분배정책의 예로
연방은행의 신용통제, 누진소득세,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가 보세요. 저건 연방은행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미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저거 지금.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구성정책으로 선거구조정 기관 신설, 나머지는 틀린 게 없으니까 일단 지나쳐 보시고, 리플리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니까 2번이 답이 딱 맞아요. 연방은행의 신용통제만 좀 낯선 개념이지만, 저게 신용통제라는 게요, 저기 뭐예요, 신용이라는 게 금융에서는요, 대출 가능해? 뭐 이런 질문이에요. 신용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대출해 줄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연방은행이 신용통제를 한다는 것도 이게 소득 층위에 따라서 그런 어떤 대출의 수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하는 정책인가 보다 라고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옵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데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말하다 보니까 요 리플리 프랭클린 얘기가 같이 섞여 있어서 여기에 또 이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경쟁적 규제 정책이거든요. 저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예요. 니네들만 그 일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거야. 이게 남발됐을 때에 더 사회적으로 더 손해가 크다라고 판단하면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경쟁을 장려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서 저 경우는 방송국이 너무 많이 남발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많다라고 봐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허가, 면허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라 이런 건 경쟁적 규제 정책에 해당되는 것으로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된 것이고요.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네거티브 규제는 뭐였습니까? 다시 쓰지 않을게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됐죠? 그런데 얘는요.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두는 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할 거냐 포지티브 방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름은 네거티브 규제 이렇게 돼 있어도 저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더 어떻다는 거예요. 규제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뭐 이제 저거를 아주 강력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언론에서 혼난 적도 있어. 규제 샌드박스 정책, 제가 한번 이론 강의할 때 말씀 안 드렸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 강력하게 막 밀어붙였어요. 그게 신생산업, 신규 진출, 뭐 벤처기업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단 네거티브 방식으로요. 원칙 허용, 다 허용. 근데 문제되는 거 있으면 규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규제 샌드박스 적용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해줬어요. 근데 그 1호로 지정됐던 게 뭐냐면요. 배달 오토바이 뒤에 광고판 부착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 1호 이렇게 지정해 줬다. 근데 나중에 그게 허가를 못 받아서 사업을 접었어. 그래서 언론에다가 억울해요. 정부가 뭐 상도 주고 그러더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정부의 그 정책 언밸런스 이걸로 언론에서 많이 혼났죠. 근데 그게요. 아이디어는 괜찮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니 이거 돌아다니는 광고판이 될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웬만하면 해줄게 라고 했는데 그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 입장이고 실제로 이거를요 이 경찰청이나 이런 데가 반대하는 거예요. 저 교통사고 유발한다 저러다가 저 반짝반짝하고 저렇게 광고판 붙이고 다니면 시야를 흐릿하게 해서 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 돼버린 거야 이게. 그 애시당 쪽 걸 조율을 하고 지정을 해주든가 이 뭐하는 짓이냐고 나중에 많이 혼났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건 되게 그 규제 샌드박스가 중점 사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신규 사업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윌슨의 규제 정책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 정치의 상황으로 분류가 되고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 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요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에서 고객 정치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비용의 부담자는 이것은 분산돼 있고 그 다음에 수혜자들이 집중돼 있는 거였어요.
근데 경제적 규제가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기업가 정치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규제를 하다 보면 비용 부담자는 집중되고 수혜자는 넓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 반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그때는요, 수혜자들이 집중되고 비용 부담자는 널리 퍼지게 된다.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규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다. 사회적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자가 좀 집중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봤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이거는요, 고객 정치 상황하고 맞물리는 게 고객 정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고객 정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수혜자들이 정책 규제를 통한 수혜자들이 집중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혜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결국에는요, 이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규제를 한다는 게 누군가한테 너 이거 하지 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액션을 얘가 못하면 그거에 따른 부의 흐름이 누군가에게 전이 됩니다. 딴 쪽으로. 이해가 돼요? 딴 쪽으로 전이 돼서 얘네가 혜택을 보게 돼 있어. 그런 식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하면 반사이익을 보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타다 금지를 했죠. 타다 금지했었잖아요. 옛날에 저 카니발로 타다 사업했던 거 알아요? 근데 그거 택시랑 비슷하다 그래서 택시업계가 막 반발하니까 못하게 했거든. 타다 사업을. 타다 사업을 접은 게 일종의 경제적 규제일 수 있는데 그 경제적 규제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봤죠? 누가 이득을 봐? 택시업계가 이득 보는 거야. 그잖아요. 택시업계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게 수혜자가 택시업계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됐죠? 비용 분산은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불편해진 거잖아.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죠? 저도 타다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건 법에 빈틈을 파고 들어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얍삽한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당사자들도 그 측면에 대해서 자꾸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라고요. 정부에. 해도 되는 거냐 했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안일하게 정부 관료들은 글쎄요, 이거 법에서 뭐 규정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답을 듣고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택시업계가 난리를 치니까 고객 정치 상황, 그죠? 난리를 치니까 그거에 이제 정치권이 움직여준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그걸 못하게 해버리는 바람에 사업을 접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거예요. 국민들한테 되게 호감도 많이 끌었던 업체였는데 그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규제를 하고 나니까 택시업계로 수혜자는 집중되고 그 소비자 전체가 비용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분산돼 버렸기 때문에 고객 정치 상황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 케이스로 노동 시간을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는요 비용 부담자가 기업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어때요? 비용 부담자인데 집중돼 있죠. 그리고 그 혜택은요 국민 전체로 넓어지는 거잖아요. 수혜자는 분산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실 때요, 이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그려놓고 옆에다가 그러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논리 구조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리프리 프랭클린의 경쟁적 규제 정책.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이러면 경쟁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쟁적 규제 정책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정된 승리자한테 공급권을 줘요. 대신에 이들한테는 야, 정부가 이런 나름의 규제를 또 유지할 거니까 그거는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 운항권 이런 걸 따잖아요, 항공사들이. 그러면 그 허가를 받은 데서만 그 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정부가요, 야, 니네 돈 안 되는 시간에도 비행기 띄워야 돼 이런 걸 강제한단 말이야, 대신에. 그죠? 이게 왜냐면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고객이 많아서 돈이 되는 시간에만 비행기가 다니고 돈이 안 되는 시간은 비행기가 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예를 들면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특정 시간대 낮에 평일 낮에는 없어 비행기가. 그럼 그 업무 때문에 혹은 뭐 볼일 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가 없어갖고 이거 이동을 못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니네 돈 안 되는 시간에도 이거 운영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분석을 통해서요 가격을 엄청 덤핑 쳐. 제주도 갈 때 남들 다 다니는 시간에 여행 갈 때도 가면은 비행기가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잘 이용 안 하는 시간 있죠? 그때 딱 가면은요 기왕 띄울 비행기 사람을 채워서 가는 게 나으니까 2만 원대부터 나와 비행기가. 그러니까 엄청 싸게 제주도를 갈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 근데 되게 애매한 시간대긴 해. 예? 예. 그럴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특히 제주도에 사는 도민들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육지에 나올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좀 이득이죠.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 2번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경쟁적 규제 정책 예로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기도 그 사례가 나왔고, 정책 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 기간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공급권을 니들한테만 줄게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반발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해서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